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 경제 정말 많이 발전을 했죠. 그 초석이 된 게 아마도 60년, 70년대 박 대통령 시절에 소위 그 건설을 비롯해 중화공업 육성, 그게 우리나라 경제 발전 초석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이제 산업 고도화가 되면서 우리가 전자산업 쪽이 대한민국 먹거리가 되죠. 삼성 반도체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전자산업품, 뭐 정밀기계 이런 것들, 화학 이런 분야가 우리 경제를 참 크게 발전을 시켰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런 시류에 편승을 해서 우리가 경박탄소라는 말을 쓰죠. 그러니까 경박, 가볍고 또 얇고 뭐 조그맣고 하는 그런 용어로서 우리의 산업 구조가 선진화되는 걸 얘기했었는데, 과연 그런 경박탄소 산업만이 우리 경제의 먹거리가 되느냐?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화공업 시대처럼 그 경박탄소에 반대되는 우리가 중후장대라고 뭐 하면 될까요? 중후장대 산업, 바로 중화업 비롯해가지고 건설 그런 거에서 여전히 우리 성장 동력이 될 수 있고요. 대표적인 것이 아무래도 프렌트 산업 쪽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프로그램 찾아온 곳이 한국프렌트산업협회입니다. 오늘 한국프렌트산업협회를 이끌고 있는 최기선 회장님 모시고 한국프렌트산업의 오늘 그리고 내일 좀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최기선 회장님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Going back to the corner where I first saw you. Gonna camp in my sleeping bag. I'm not gonna move.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기선입니다. 아이고 바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 최기선 회장님은 그야말로 대한민국 조선사의 산 역사이십니다. 현대중공업에 72년도 입사를 하셔가지고 대표이사까지 정말 그 현대중공업과 함께 평생을 보내시고, 지금 이제 현대중공업에서는 상담역을 하시다가 최근에 이제 플랜트산업협회로 오셨는데, 조선 업계에 살아있는 증인이죠. 그리고 아마 이분만큼 대한민국 조선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마 없을 겁니다. 오늘 그런 얘기도 함께 또 프렌트에 관한 얘기하고 같이 좀 들어보기로 하죠. 회장님, 72년도에 현대중공업 입사하셨죠? 네, 72년 10월 1일에 입사했습니다. 그때가 몇이셨어요? 제 나이요? 네. 제가 27살 때입니다. 그러셔가지고, 네. 그러면, 지금 나오신 지가 재작년? 재작년 말에 나왔죠. 그러니까 평균 한 38년 동안 근무했습니다. 그러니까 65세까지. 네. 그러니까 현대중공업 들어가실 게 72년도면은 그 당시에 울산이 거의 뭐 그냥 울산이 뭐 현대중공업 건설 하느라고 네. 저 도급하고 공장 그랬죠. 지금 현대중공업 그 자리가 그냥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그 창립이 현대중공업이 그 회사 현대중공업 그러니까 기공식 기공식을 3월달에 했어요. 72년 3월달에. 그리고 1호선 착공식을 73년 3월달에 했습니다. 예. 그러시구나. 아이고, 그렇게 해서 30년, 40년 가까운 세월을 현대중공업에서 보내셨고, 감회가 참 그런 거 보면 또 남다르죠. 지금 뭐 조선 아주 세계 최고가 됐죠. 1위로 올라섰는데. 그렇습니다. 소감이 어떠신지요? 제가 학교 나올 때는 우리나라에 그 조선공학과 나온 사람을 고용해 줄 만한 그런 조선소가 없었어요. 그래서 조선공학과 출신들이 조선소로 취업을 못 가고 딴 데로 취업들을 하고 그랬는데, 그 시절인데 72년도에 이제 현대중공업이 생기면서 거기에 이제 조선과 출신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조선소가 생긴 거죠. 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고, 근데 그 시절만 해도 우리나라에 이제 대한조선공사라고 원래 국영 조선회사가 있었습니다. 네. 그게 이제 68년도에 남궁현 씨라는 분이 그걸 이제 민영화 해가지고 내나 이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받았는데, 그 시절까지만 해도 사원들 월급을 제대로 못 주고 그래가지고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부산에 취직을 했는데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생활비를 조달하고 이러던 시절이거든요. 그리고 뭐 배도 뭐 한 250톤짜리 몇 척 지은 거 대만에 수출한 게 60년대 한 것에 전부 다고요. 70년대 초는 18,000톤 그 살물선, 그 배 이름이 판코리아라고, 그게 이제 18,000톤짜리 그 일반 살물선 발크 캐리어인데, 그거 한 게 우리나라 대한뉴스에 아주 크게 나왔었습니다.
그러던 시절입니다. 참 30 몇 년 전 얘기가 눈에 선하시고요. 정말 아무것도 없었을 적에 무에서 이제 육아 창소가 됐고 세계 1위의 조선 산업이 됐는데 그 38년의 소회가 정말 야, 뭐 그림 같으시겠어요, 그죠? 우리 뭐 그때 거기에 모인 사람들 전부 다 경험은 없었지만은 일들은 참 열심히 했었습니다. 한 달에 휴가는 하루. 그래가지고 나머지는 전부 일하는데 뭐 밤 9시, 10시까지 일하고 새벽부터 또 회의가 시작되고 그런 현장에서 일들을 했거든요. 우리는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일은 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시절이죠. 제가 회장님, 저도 사실은 신문기자 되기 전에 삼성전자를 처음에 입사를 했었어요. 가니까 그때 지금 이렇게 세계 최고의 업체가 된 삼성전자 초기 공장을 막 전놨는데 야, 저걸 어떻게 저런 거를 저렇게 그 엄두가 나서 했을까라는 생각이 정말 그 감이 안 오더라고요. 아마 회장님도 분명히 그 울산 처음에 내려갔을 적에 현대중공업이 허허벌판에 공장 기공식 하시는 거 보면서 오늘날 같이 이런 정말 세계적인 기업이 되리라고는 아마 그때도 아마 예상을 못 하셨을 거예요. 그때는 그걸 뭐 예상을 못 했을 뿐만 아니고 그때 그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이게 너무 규모를 크게 잡아가지고 우리한테는 다소 무리한 그런 사업을 하는 거다. 이런 것이 일반적인 중론이었습니다. 정부에 계시는 그 관리들도 그렇고 또 이 조선업계의 전문가들도 그런 말씀들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대중공업의 그 규모는 지금 그때 만들어진 건데 세계에서 제일 큰 조선소거든요. 그리고 배도 그때 가장 큰 초대형 유조선을 지었고 그거를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확신을 하신 분들은 박 대통령하고 우리 정주영 회장님하고 두 분이 그때 그런 결심을 하셨고 또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신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 정주영 회장하고는 그럼 뭐 여러 번 울산에서도 같이 신입사원 때 보셨겠네요. 와서 저는 뭐 신입사원 때도 보고 제가 과장 시절에 이제 회사 그 생산량을 올리기 위해서 어려울 때 제가 회사의 첫 공정인 그 가공, 소조립, 조립 부서를 담당했기 때문에 정주영 회장님이 울산에 내려오실 때마다 생산 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산량을 늘린다는 것에 대해서 브리핑을 계속했기 때문에 아주 초급 간부 시절부터 그 회장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거 프렌트 산업협회 인터뷰를 하러 와가지고 현대중공업 얘기를 하니까 좀 그런데 따로 한번 우리 최 회장님 모시고 정 회장님과 관련된 얘기를 한번 좀 들었으면 너무 재밌을 것 같네요. 자, 우리 프렌트 산업협회 쪽 얘기를 조금 돌아갈게요. 이따가 한번 조금 다시 정 회장님 얘기 하기로 하고요. 일반인들이 알기는 아무래도 프렌트 산업협회가 조금 이렇게 대충 짐작은 해도 구체적으로 잘 모를 수 있겠죠. 프렌트 산업협회가 어떻게 조직이 된 단체인지 조금 소개해 주시죠. 플란트 산업협회는 2003년도부터 구성이 돼서 그 초대 회장은 윤영서 회장님이시고 플란트 산업에 종사하는 회사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하는 협회인데 이제 플란트라는 게 어떤 거냐. 우리나라에 그 최근부터 이제 플란트 산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여기저기 사람들이 이제 이해를 하고 말씀들을 하고 오시는데 사실상은 그 전부터도 플란트 일들을 많이 했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그때는 건설의 일부를 했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랬는데 사실상 건설이라고 하면 그건 토목, 건축 이런 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플란트는 뭐 발전소, 그 다음에 뭐 오일이나 가스 생산 시설, 또 보관시설, 하역시설, 그 다음에 이제 뭐 정유공장, 석유화학 공장, 남수, 그 다음에 뭐 제철, 제지, 뭐 이런 공장을 만드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일반 토목건 쪽으로는 약간 좀 분야가 좀 다르다고 볼 수 있고 또 조선소에서는 또 조선을 하면서 해양 프로젝트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드릴십이니 FPSO니 뭐 이런 것들 많이 하고 있죠. 요즘에 우리가 주력 산업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근데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바다에서 이루어지지만 플란트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또 플란트 산업이라고 할 수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바다 위에 공장을 짓는 거죠. 그렇죠. 해양 플란트라는 게.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에 종사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 산업을 어떻게 서로 경쟁해 가면서 발전시킬 거냐. 이걸 서로 이렇게 서로 협조할 건 협조하고 상의할 건 상의하고 경쟁할 건 경쟁하고 이러기 위해서 만든 단체라고 볼 수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 협회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이를테면 정부의 어떤 사항을, 산업계의 실상을 잘 말씀드려가지고 정부의 도움이나 어떤 제도상의 보완을 필요한 것들을 갖다 말씀드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플란트를 갖다가 해외 현장에 짓기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기자재를 또 우리가 국내에서 만들려면 또 기자재 산업도 같이 육성이 돼야 되는데, 플란트 산업협회 그 기자재 업체들도 같이 들어와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협조해가지고 해외 시장에서 어떻게 그 발전해 나갈 건가 이런 것도 같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분야가 굉장히 그 인력이 중요한 분야입니다. 해외 현장에서 해야 되고 기술이 고급 인력이 많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그 우리가 그 하는 일의 규모가 갑자기 커졌기 때문에 연간 보면 그 성장률이 4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사람이 부족합니다. 사람을 키우는 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분야가 되거든요. 이런 분야에 대해서 학교하고 협력하고 회사하고 협력해서 그런 것들을 하고, 이런 필요에서 플란트 산업협회가 좀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중무장대라는 말을 썼는데 그런 산업의 성격이 그렇죠. 완전히 중무장대, 제일 중무장대한 산업이죠.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이제 아무래도 플랜트라는 게 부품, 소재, 설비, 무슨 엔지니어링, 심지어 IT, 그것이 복합적인 겁니다.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종합적이고 복합적이고 모든 것이 망라된 그런 산업이겠죠. 얼마 전에 협회 주관으로 매년 하는 행사가 하나 있다 그래요. 그게 플란트 인더스트리 포럼. 그거 하셨다고 그러죠. 그게 아마 발주처 CEO들 잘 하셨습니까? 성공하셨습니까? 발주처의 CEO들, 그다음에 이제 중동이나 아프리카 이런 데서 보면 동남아시아도 그렇고 정부 주도로 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 장관들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또 브리핑도 해드리고, 또 서로 네트워크도 만들고, 또 그분들이 아직도 좀 아쉬워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완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해서 매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8회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8회째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게 지금까지는 이렇게 포럼 형식으로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좀 더 진행이 된다면은 이제 조선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를테면 전시회 비슷하게도 하거든요. 포럼도 해가면서, 그러면 오일 메이저들이 하는 옵쇼 테크놀로지 컨퍼런스 이런 것들도 있고, 그건 휴스턴에서 하는 게 있거든요. 와 마찬가지로 또 배인 경우에는 노르웨이의 오슬로에서는 노르시핑, 그 다음에 이제 아테네에서 하는 포시도니아 이런 전시회 겸 포럼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우리도 국제화 해가지고 하면은 우리나라의 산업의 실상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외국 분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그분들은 그것으로 해서 과연 어떤 분야에 어떤 일들이 지금 현재 어느 수준까지 가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서로가 우윈우윈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회장님 아무래도 플랜트 산업 쪽이 국가 기관 산업에 관련된 것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그 비즈니스 이외에도 좀 이런 어떤 정치력이라든가 이런 국제적인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게요. 행사가 그런 테크놀로지뿐만이 아니고 그런 네트워크를 만드는 또 주요 인사들, VIP들, 정부 인사들 초청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좀 엮어놓고 하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네요. 이렇게 고유가 시대 플랜트 산업이 주목을 받는 이유가 있을까요? 고유가 시대니까 고유가 시대가 되다 보니까 산유국들이 돈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돈을 많이 버는 걸 가지고 그 사회 인프라들을 구축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플란트 일이 더 많이 생기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산유국들 중심으로 그렇죠. 많이 생기고 있고요. 많이 생기고 있고, 그다음에 고유가이다 보니까는 이 석유나 원유나 가스 생산 시설을 계속 추가적으로 더 찾기 위한 노력이 더 활발해지죠. 그러니까 할 일이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산업 자체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우리가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도 소위 리만 브라더스 사태 이후 지금 세계가 전체적으로 글로벌 글로벌 불황이죠. 불황이고 조금 약간의 플럭추에이트는 있지만은 그래도
프란트 쪽은 좋았나 보죠. 프란트는 뭐 성장을 거듭했죠. 네. 작년에도 우리가 645억 불, 네. 금년에도 한 700억 불 기대를 하거든요. 그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10%가 넘는 것이 플란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군요.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군요. 작년과 비교해서 뭐 특별히 성과가 좋은 플랜트가 있다면 어느 쪽일까요? 작년에는 우리가 그 원자력 발전 수주한 게 제일 큰 수주였었죠. 그리고 금년에는 그거 말고 이제 뭐 드릴십, FPSO 이런 것들이 또 많이 됐어요. 그런 건 물론 이제 조선 해양 이쪽에서 많이 수주를 했지만 그런 것이 많이 되고 그래가지고 작년에는 큰 거 하나가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액수가 많았고 금년에는 이제 그 다른 분야의 것들이 또 많아졌어요. 액수가 많아졌고. 이거 뭐 조금 벗어난 네.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원전, 일본에서 저 원전 사고가 저렇게 나는 바람에 뭐 하일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만은 원전 수출은 회장님 보시기에는 어떨 것 같아요? 그 원전이 아무튼 지금 저렇게. 그게 아마 기술적으로 보완을 해서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느냐. 수요가 죽는 건 아니고. 그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요 자체가 죽지는 않지만은 여러 가지 보완이 필요하다. 보완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사업 기회가 더 많아진다. 그렇게 해서 보시는 그렇죠.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수요는 그대로 있고 이제 수요를 진입 장벽이 높아지는 거니까요. 거기에 따른 부대 수요가 생길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보완하려면 아무래도 더 높은 테크놀로지가 필요할 테고. 그렇겠구나. 사실 원전 관련 지금 뭐 이를테면 기업들 가령 뭐 한전 KPS나 이런 데 주가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뭐 그렇게 그 수요 자체를 걱정할 정도는 아니군요. 저는 그게 뭐 보는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겠지만은 앞으로도 지금 현재 원전을 대체할 만한 그런 경제성을 가진 그런 에너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걸 보완해서 수요는 계속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일부에서 조선 사업의 사양화를 얘기한 것도 있었어요, 사실은. 그렇죠? 있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제가 잘 모르는 거지만 상식적으로 볼 때 조선 사업 쪽에서 아마 새로운 희망이 해양 플랜트 쪽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조선 산업이 사양화되지도 않을 거고 그 다음에 조선 산업에서 쌓은 경험을 가지고 플란트 산업에서 한 단계 더 높은 일들을 하는데 아주 도움이 많이 될 거고 그러니까 조선하고 플란트하고 상당히 유사성이 많고 그 다른 쪽의 기술이 서로 이렇게 교환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관리 기법이나 기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서로 상호 보완해 가면서 같이 발전해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양 플란트가 우리나라가 강하다라고 하는 어떤 평가가 결국 우리 조선이 강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습니다. 조선이 강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에는 이제 해양 플란트에 관한 것들을 시도했던 몇몇 나라들이 있었어요. 일본도 그렇고, 다른 유럽의 몇몇 나라들도 했는데, 이 해양 프로젝트라는 게, 이를테면 발주 자체의 금액도 한 20억 불 이상 되고, 설계 인력도 엄청난 인력이 동원이 돼야 되고, 현장 인력도 엄청난 인력이 동원이 돼야 되고, 장비도 많이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 인력, 현장 인력이 많이 들어가고 장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걸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의 그 관리 커패시티도 굉장히 커야 되고 그리고 그게 일이 단순하게 이렇게 쉽게 정리되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은 비즈니스입니다. 근데 그런 거를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런 경영자나 관리자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것이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대표적인 현대, 삼성, 대우가 그 시장은 거의 전 세계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되죠. 뭐 관련해서 제가 어떤 통계를 좀 보니까는 아까 말씀하신 드릴쉽하고 그 FPS라고 했죠. 그거는 세계 시장의 80%를 우리가 다른 나라 사람들은 먼저 정책적으로 자기네 나라 하는 것 정도 자기네가 하는 거고 국제 시장에 나와서 경쟁해가지고 따가는 건 거의 우리나라가 다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유 참 대단하네요. 대단하고 우리 물론 이렇게 세계적인 마켓 쉐어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좀 취약한 부분이 없을 수 없겠죠.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보시기에
그렇게 80%의 높은 마켓쇼를 가지면서도 더 보완해야 될 점이 있다. 있습니다. 일단은, 예. 우리가 이제 현장의 생산 기술, 그 다음에 생산을 하기 위한 생산 설계, 네. 그 다음에 상세 설계, 이런 건 우리가 뭐 세계적으로 뭐 아주 독보적이죠. 근데 이제 설계 중에서 소위 원천 기술에 해당되는 기본 설계, 이제 그걸 이제 FEED라고도 하죠. 네. Forward and Engineering and Design.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개념 설계. 그런 거는 아직도 그 오일 메이저들이나 이런 데가 세계적인,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엔지니어링 회사한테 맡기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그건 사업의 초기 단계에 대한 개념이나 그 원천 기술을 가지고 이제 하는 일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분야는 아직도 우리가 좀 그 부분적으로밖에 못 오고 있어요. 그 부분을 우리가 완전히 할 수 있도록 해야 그 사업의 그 장점을 우리가 다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설계, 감리, 뭐 이런. 감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서 해외에 가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한 감리도 또 네.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 회사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나는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시기가 곧 돌아올 거라고 봅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조선에서 보면 되거든요. 옛날에 우리가 초창기에 조선할 때는 감독관들이나 이런 분들, 그 다음에 그 검사관, 우리가 서베어라고 합니다. 선급협회. 그분들이 전부 외국인들이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헤드만 자기네들이 보내고 전부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중국이나 일본에도 많이 나가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감리도 언젠가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류가 될 시기가 돌아올 거라고 보고 네. 있습니다. 왜냐면 일에, 그 현장 일에 익숙하고 경험이 많은 분들이 감리도 잘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걸 할 수 있는 시기가 돌아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뭐 한 10여 년 전에 이렇게 울산 현대중공업도 저도 물론 기자 시절 가봤고요. 예. 또 거제도도 가보면 외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많죠. 그게 이제 주로 그런 인력들이었었나 보죠. 주로 근데 오는 분들이 그 발주처에서 보낸 감독관, 예. 그다음에 이제 선급협회에서 보낸 검사관이라고 서베어 그분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거기에 어떤 장비들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장비 메이커에서 보낸 슈퍼바이저 네. 이런 분들에서 울산 같은 경우에 1,000명이 넘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근데 그 플랜트 지금 산업협회 요기하고 산업연구원인가 저렇게 공동으로 발간한 자료를 제가 한번 보니까 그 조금 뭐 최근 자료는 아니고 한 2, 3년 전 자료였었는데 그 우리나라 이쪽 플랜트 인력이 한 5년간 앞으로 향후 5년간 만 명이 부족하다 그러던가 뭐 그런 통계가 많이 있더라고요. 부족합니다. 왜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지금 성장률이 40%가 넘는데 그 수주를 지금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인력이 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기존의 인력들 서로 스카우트하고 이런 것도 좀 약간 좀 심한 편이고 또 새로운 인력이 많이 충원돼야 되고 그러거든요. 근데 뭐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그 젊은 분들 그 취업하기 힘들다 그러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플란트 분야에 오신 유능한 분들은 앞으로 일할 기회가 무궁무진하다. 그리고 그 장래성이 그 분야에서 본인이 성실하게 일했을 경우에 본인이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이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한 경험은 경험을 없는 사람은 같이 경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다른 분야는 경험 없는 사람도 어떤 아이디어만 가지고 승부하는 그런 산업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조선이나 해양이나 플란트는 그냥 아이디어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경험을 쌓은 사람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나 쉽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차이가 있구나. 그러니까 대학 졸업한 아이들이 조그만 뭐 빌 게이츠처럼 공장 안에 지 차고를 안에 들어가서 그거 가지고 할 수는 없어요. 전혀 그거하고는 다른 비즈니스. 그건 아주 젊은 사람이 천재성을 발휘해가지고 순식간에 뭐가 될 수는 있지만은 그 대신 아무나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진입장벽이 낮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천재성만 가지고 있다면. 근데 조선이나 해양이나 플란트는 그런 천재성 플러스 참을성 있는 경험이 필요한 겁니다. 이 적성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경박, 단소가 아니라 중후장대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도전해볼 만하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그 일을 하면서 경험하는 많은 것들은,
한번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일들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회장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예. 아무것도 없는 바다에 뛰어들어서 예. 거기서 석유 시천을 그렇게 만들어서 예.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예. 그죠? 예.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죠. 없겠죠. 예. 못할 게 아, 없겠죠. 그렇습니다. 예. 뭐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회장님 삼성전자 들어가서 반도체 공장을 당시 이병철 회장 계셨을 때인데 보고서 야 이건 어떻게 이렇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그걸 그렇게 해서 남들이 정말 못하는 스케일에 그걸 해본 사람이면은 정말 제가 보기에는 뭐 못할 게 아마 정주영 회장이 그래서 그렇게 큰일 하셨을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게 되는 거죠. 예. 다 그 경험이 한번 어떤 그 장벽을 한번 뛰어넘으면은 그 다음에는 그 장벽이 장벽으로 안 보이는 거겠죠. 엄두를 낼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프렌트 쪽도 굉장히 과당 경쟁 얘기가 나오죠. 경쟁이 심합니다. 경쟁이 심하고 그다음에 요즘에 뭐 특히 중동 같은 데서 뭐 이렇게 뭐 수주월 그런 프로젝트가 있을 경우에 우리나라 회사들끼리 서로 경쟁해가지고 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고 또 근데 그 경쟁이 그냥 선의의 경쟁이면 좋은데 좀 과당 경쟁처럼 돼가지고 우리도 좀 걱정하고 정부도 걱정하고 이런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선의의 경쟁은 좋은데 선의의 경쟁을 넘어서는 경쟁은 안 해야 되는데 그 선이 좀 모호할 때가 있지만은 각자가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이게 선의의 경쟁 범위에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그 선을 넘어서는 건지 이건 우리가 서로 좀 자제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기자할 때도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도 우리 국내 업계끼리 조금 서로 상대방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아주 나오더라고요. 비난이 심하죠. 그랬죠. 네. 협회가 그런 것도 조금 조정하겠네요. 우리가 협회가 그런 이제 인볼브에서 같이 그걸 그렇죠. 해야 되고 또 하고 있는데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회원사들끼리 서로 자제할 부분을 자제하는 게 제일 바람직합니다. 이걸 이미 그 잘못된 거를 협회가 개입한다든지 정부가 개입하는 것 그게 바람직한 모양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각사들이 서로 노력할 수 있도록 그런 협조적인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장님 보시기에는 지금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많이 개선이 된 겁니까? 개선이 되고 있지만 아직도 뭐 금년도 한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회사 의견들을 들어보면은 상대방을 좀 원망하는 비난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요즘 저 회장님 중동시장 동향 좀 전해주세요. 어떻습니까? 뭐 요즘도 프로젝트들은 활발하게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기름값이 아직도 뭐 100불 전후가 되기 때문에 아직도 할 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가 이런 점이 있습니다. 중동시장에 너무 치우치는 건 문제가 있다. 우리가 지금 대충 한 60% 전후가 되거든요. 우리가 전체 플란트 수출액에. 그 이제 무슨 아프리카나 중남미나 동남아시아나 그다음에 카자흐스탄이나 이런데 카스피안 흑해 있는 그 근처 이런데 일들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같이 해서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수출 상품 같은 경우는 수출 다변화라는 말을 쓰는데 이쪽 그 플랜트 산업 같은 이런 쪽도 그런 그 시장 좀 과거 중동 지역에 쏠린 어떤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아요. 우리가 뭐 그냥 우리 의도대로 다변화된 것은 아니고 거기에 수요가 있으니까 나가면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프리카 시장하고 중남미가 그렇죠. 또 중남미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참 제가 이걸 참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게 잊어버리고 온 게. 그 프렌트 산업 쪽 협회 쪽 분을 어떤 분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중동 지역 같은 경우 이제 인력 문제를 얘기를 하시면서 30대 초반의 인력은 이게 정말 너무 많이 없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가는 경우가 그 부장급들 이상 나이 먹은 사람들이 오히려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문제라는 그런 인력 수급의 어떤 그 문제점을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이제 젊은 인력들도 충원이 되고는 있지만 그 충원되는 숫자가 그 시장의 수요를 현장에서 요구하는 만큼 못 따르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 계속 그 개인들도 그렇고 또 학교도 그렇고 뭐 이렇게 회사도 그렇고 그런 인력들을 양성해서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들면 개인도 좋고 회사도 좋고 그다음에 기회가 얼마든지 있는 데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젊은 분들 플랜트 산업 쪽에 관심 있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젊은 분들 플랜트 산업 쪽에 좀 많이 좀 물어봐 주세요. 물어봐도 잘 안내해 주시죠. 물론이죠. 물론이죠. 네. 예. 그 건설 전문지 이해난이라는 잡지에서 제가 본 건데요. 예. 얘는 그 매출액 기준으로 이거 조금 뭐 예. 2010년도 통계가 그렇더라고요. 우리나라 플랜트 산업이 매출액 기준으로 세계 7위라 그러더라고요. 예. 세계 7위라 그랬는데 예. 이제 톱 100인에 든 게 삼성 엔지니어링, 삼성물산, 예. 또 GS건설, 대우, 뭐 현대건설, 삼성물산 뭐 이런 정도인데 우리나라 소위 그 플랜트 산업의 경쟁력 그걸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예를 들어서 뭐 기술력이 지금 거기에서 지금 플란트 해서 아까 몇 위라고요 우리나라가? 7위 매출 기준 7위라고. 그건 이제 그 통계에 뭐라 그럴까? 약간 오류가 있는 건가요? 오류라면 착시 현상이 있을 수 있는데. 이를테면 미국에서 공장을 짓는 경우에 미국 회사들이 제일 많이 미국 회사가 아니면 들어가기 힘든 그런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죠. 이를테면 우리나라에서 공장을 짓는데 외국 회사 가지고 우리나라 안 짓는 경우 아주 드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서 지을 때 이미 전 세계 시장 규모로 해서 액수는 나와 있지만은 그 나라 사람들이 하는 부분은 사실상 이 국제 시장에 나오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플란트 시장에 일본에서 재직 공장 짓는데 우리가 들어가는 경우 아주 드물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의 뭐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거기엔 그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이미 국내 시장이 큰 나라들 를 가지고 있는 회사는 굉장히 액수가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그거 말고 국제 시장에 나와 가지고 국제 경쟁을 해서 따는 프로젝트를 놓고 보면 우리나라가 나는 2위가 될 거라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그 따지는 방법에 따라 국제 시장에 나오는 건 아까 말한 것처럼 중동, 아프리카,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중남 이런 데 나오는 것들, 국제 시장에 나오는 것들은 살짝 우리나라 회사끼리 경쟁하거든요. 다른 나라 회사는 나오지도 않거든요. 그런 걸 놓고 생각하면은 난 우리나라가 1위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따지는 통계하는 방법에 따라 틀리죠. 그러게요. 불란서에서 이를테면 발전소 짓는데 우리나라한테 안 줄 거 아닙니까? 자기네들끼리 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넣어가지고 그 나라에 있는 회사는 굉장히 쉽게 수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7위로 나오는 겁니다. 뭐 건설 전문지 이해날 통계를 제가 믿을 게 아니라 회장님 말씀 제가 믿는 그게 정확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플랜트 분야의 선진국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좀 이렇게 롤 모델로 이렇게 볼 수 있는 나라가 우리가 뭐게 플랜트 분야의 선진국이라는 건 아무래도 미국, 불란서, 그다음에 이태리도 좀 하고 있고 일본, 이태리도 상당히 강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일본. 뭐 이런 나라들. 독일 같은 데는 어때요? 독일은 플란트 나와서 이렇게 일하는 것 자체는 별로 않고, 그다음에 오히려 이 발전 설비나 이런 걸 그냥 수출하는 걸로 해서 하고, 디벨로퍼로서 하고 이렇게 하지, 그렇게 시장에는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어쨌든 의식을 모든 산업 분야에서 의식하지 않을 수 있는 나라가 있죠.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이 이제 이 시장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들어오려고 하고 있죠. 조선 산업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플란트 산업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중국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그 원가를 별로 따지지 않고 일을 추진하기도 하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사람들 나름대로는 또 다른 방법으로 원가를 따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 우리의 경쟁 상대로서 중국이 오는 것이 우리로서는 상당히 버거울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기술이나 품질이나 그다음에 그 일을 하는 데에서의 신뢰성이나 납기나 이런 면에서 그 발주처의 이 인정을 그렇게 잘 못 받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물론 그거 관계없이 파이낸싱을 중국에서 해준다든지, 만든 물건을 중국에서 다 사준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수주를 해가면서 경험을 쌓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두렵기는 두렵습니다. 근데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 원천 기술을 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모든 일을 해나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자재를 갖다가 우리 국산으로 많이 조달할 수 있고, 이런 것에 의해서
이 시장에서 우리가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참 좀 이게 말이 안 되는 질문인지는 모르겠는데 가령 우리가 과학의 발전, 가령 물리학이다 그러면 물리학계에서는 가령 물리학의 발전도 어느 정도 임계점에 와 있다라고 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조선업계 같은 경우도 과연 중국과의 기술력 격차를 지금 현실적으로 그건 분명히 아직은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그런 것에 상당히 경계를 해야 될 것이 우리의 과제긴 하나 그렇게 중국과의 간극을 계속 기술력에 대한 간극을 유지한 채로 갈 수 있을 조선업에서도 기술 테크놀로지가 무한히 발전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임계점이 있어가지고 뭐 이를테면은 어느 정도 시점에 가면은 결국 이게 좁혀질 수밖에 없는 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은 좁혀지죠. 네. 시간이 지나면 왜냐면 경험을 쌓다 보면은 아무래도 점점 따라올 테니까.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조선 분야도 그렇고 뭐 플란트 분야도 그렇고 다행히도 그 발주처는 여러 가지 새로운 리퀘어먼트를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컨테이너 선이다. 그렇죠. 그러면 30년 전에 컨테이너 선호고 지금의 컨테이너 선호고는 똑같은 컨테이너 선이지만 전혀 다른 컨테이너 선이거든요. 같은 물건이 아니거든요. 이를테면 30년 전엔 한 2000TU면 제일 큰 컨테이너 선이었어요. 근데 20년 전쯤 되면 4000TU 되면 됐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10년 전쯤 되면 한 만 TU, 8000에서 9000 이렇게 되면 됐거든요. 그 다음에 한 3, 4년 전이면 13000TU. 지금은 이제 18000TU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커지면서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소위 기술의 발전이 있다 하지만 발주처의 리퀘어먼트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빨리 그게 새로운 기술로 또 요구하게 되겠죠. 새로운 기술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걸 잘 충족시켜서 빨리 시장을 선점하는 데가 계속 우위를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를테면 18000TU 컨테이너를 한다. 조선인데 중국 같은 데는 거기 들어오지 않거든요. 그다음에 무슨 LNG선이 나온다, 드릴십이 나온다 했을 때 중국 자체 수요액은 거기 못 들어오거든요. 그건 우리가 계속 앞서가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 경박 단소의 첨단 부분, 우리가 말하는 조그만 어떤 반도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큰 중후한 이런 큰 낸데서도 기술력이 결국은 그렇습니다. 끝까지 승부를 해낼 수 있는 당연합니다. 그다음에 이러면서 중후장대 우리가 지금 얘기한 이제 플란트하고 조선산업, 해양산업 이런 걸 가지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경박 단소헌 산업 제품에서는 천재 아니면 아주 소수의 엘리트. 흔히 말하는 창고 속에서 탁 소수의 엘리트가 어떤 특별한 걸 만들어 가지고 그렇죠. 그걸 그다음에는 기계적으로 일하는 많은 사람들을 지휘해서 그렇죠. 목적을 달성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조선이나 해양이나 플랜트는 이건 집단 지능이 필요한 산업입니다. 집단 지능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본 설계를 하는 사람부터 현장 마지막 일을 끝내는 사람까지, 시운전하는 사람까지 전부 다가 지능이 다 필요하고 생각하면서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집단 지능의 우수성이 있는 집단이 되면은 그건 어떤 개인의 천재성 가지고 부딪힐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중후 장대 산업은 보다 더 조직 문화가 필요하겠네요. 조직 문화가 훨씬 더 필요하고 네. 그다음에 그 조직 문화의 장점을 가지고 경쟁력을 훨씬 많이 발휘할 수 있죠. 네. 싼 인건비 가지고 경쟁력이 생기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집단 지능을 발휘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가진다면은 그건 계속 우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 우리 최 회장님의 대담을 강의로 해서 학생들한테 시험을 본다면 이 부분은 꼭 시험에 나와야 될 부분이네. 집단 지능. 집단 지능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을 잘 못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네요. 네. 왜냐하면 소수의 천재나 엘리트가 뭘 기한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기계적으로 일하는 그런 산업, 그런 거 가지고는 이 산업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엄청난 물류,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그 변화, 이를테면 아까 말씀드린 해양이나 플란트는
날씨, 기후의 영향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경험이 없는 사람이 날씨, 기후를 가지고 고민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그걸 대처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험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하고 차이를 많이 낼 수 있습니다. 차별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별화할 수 있는 요소가 많다는 거는, 집단 지능에 의해서 차별화할 수 있는 요소가 많다는 거는 우위를 유지한 사람이 계속 우위를 유지하고 오히려 더 쉽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도 또 경영인의 중요성이 부각이 되는 수도 있죠. 아주 그렇죠. 아주 그렇죠. 아주 그렇죠.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이 되지 않는 부분이 네, 많습니다. 아주 매우 중요한 말씀 해주셨고요. 우리 지금 소위 동반성장위원회 같은 데서 이제 중소 대기업 간의 협력 얘기하는데, 이쪽 프렌트 산업도 예외가 아니겠죠?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가 해외에 가서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사실상 현장에 인력 있지 않습니까? 현장, 실제로 일하는 인력은 외국인을 많이 씁니다. 근데 그 외국인을 쓰는 협력회사의 장은 우리나라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해외 현장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자기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해외 인력을 써가면서 협력회사로서 일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하다못해 케이터링 회사 같은 것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프리카까지 진출해 있습니다. 왜냐면 한국 사람들이 나가 있으니까 한국 사람들이 식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소위 그러니까 대기업과 이 협력회사와의 그 협력 관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뭐 염려하는 부분이 있지만, 제가 우리 산업계에서 경험한 거에 하면은 대기업도 그렇고 우리 협력회사들도 그렇고, 우리가 할 때 입찰할 때부터 같이 들어가거든요. 입찰할 때부터 같이 들어가가지고 그 가격 가지고 나중에 같이 계약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입찰할 때 이 중소기업도 그렇고 대기업도 그렇고 자기네 욕심을 많이 부리면 그러니까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동반 퇴장해야 되는 그렇죠. 겁니다. 성장이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동반 성장과 동반 퇴장이 상생이 아니라 뭐라 그러나 그러니까 둘이 다 피를 보는 그러니까 거죠. 그 부분을 갖다가 대기업도 그렇고 중소기업 협회도 그렇고 서로가 다 잘 알고 있거든요. 들어갈 때부터 같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을 할 텐데 우리 이거 얼마에 서로 할 수 있느냐, 어떤 정도로 할 수 있느냐, 이걸 계획을 해가지고 들어가서 그림을 가지고 일들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서로 같이 크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일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사람들한테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단 어떤 사람에 따라서 또 어느 회사에 따라서 이를테면 대기업으로서 중소기업한테 좀 갑으로서 좀 이렇게 횡포를 부린다는 것은 어떤 개별 회사, 어떤 개인의 문제고, 그건 그런 회사는 난 발전할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이 들어가는데 협력업체가 죽으면 그 대기업도 같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협력업체를 죽여가면서 일을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회사가, 어느 대기업이 어떤 협력회사한테 함부로 한다면 협력회사들 사이에도 소문이 바닥에 다 나가지고 그 회사 거 할 때는 미리 많이 붙여가지고 하지 않으면 나중에 골탕 먹는다. 그러네요. 이렇게 소문이 다 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산업계에서는 나름대로 그 질서가 확립이 돼 있고 협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법이나 제도를 어기는 그런 것들은 하지 않도록, 부도덕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지, 동반성장이나 뭐 상생이나 이런 기본적인 정신을 가지고 공동 운명체로서 이러는 건 지금 현재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회장님, 아까도 이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지만은, 이게 프렌트 산업이라는 게 그 해당 발주처 국가로 봐서는 기간 산업들, 그죠? 그다음에 사회 인프라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워낙 거대 산업이라서 아무래도 소위 정부의 정치력 같은 것도 분명히 필요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네트워킹 같은 거. 정부가 이런 면에서는 좀 업체들한테 사실 지원도 좀 필요할 것 같고, 많이 필요합니다. 우선 정부에 대한 말씀 좀 해주시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기름, 가스, 이거 원유나 가스 수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원유나 가스 수입을 하면 어떻게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될 입장도 있지만 우리가 도움을 주는 입장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잘 해서 우리가 수주하는다든지 이런 걸 할 때 우리나라 회사들이 좀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도 정부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플란트 산업의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파이낸싱의 규모도 이를테면 뭐 이행보증이나 이런 것도 더 규모가 커져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그 파이낸싱의 규모도 좀 더 보증 규모도 더 키워줘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산업계의 필요나 그 수요의 크기에 대응해서 정부에서 같이 도움을 주신다면 우리 산업계에서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이제 인터뷰를 접으면서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회장님한테 꼭 여쭙고 싶은 말씀이, 이 정주영 회장 하면은 사실 다른 창업주들보다 굉장히 전 개인적으로 일화가 너무 많으시고 정 회장님을 정말 옆에서 오랜 시간을 보시면서 정 회장님의 리더십도 보셨을 텐데 어떤 분이 이렇게 남아 계십니까? 그러니까 소탈하고 적극적이고 그다음에 부하의 능력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부하가 최대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쓰실 수 있는 그런 아주 특별한 그 해안을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 우리 민족은 5,000년 문화민족이기 때문에 글을 배웠건 안 배웠건 학교를 댕겼건 안 댕겼건 전 세계 어디다 내놔도 자기 앞가림을 할 두뇌는 타고난 민족이다 이 말씀 하셨거든요. 계속. 근데 현대중공업이 72년대에 만들어지는 그 상태에서 우리나라의 자본 동원력이나 기술력이나 이 산업의 여건으로 봤을 때는 사실 불가능한 일에 대한 도전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걸 하실 수 있도록 만든 거는 우리 국민들에 대한 그런 신뢰, 그 확신 이런 것이 그런 걸 하실 수 있도록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최 회장님 그야말로 대한민국 조선 업계를 뭐 이끌어 오셨고 또 지금은 이제 협회에서 플랜트 산업계를 책임지고 계시는데 그런 대표 그쪽 수장으로서 우리 플랜트 업계 마지막으로 끝내면서 한번 뭐 당부의 말씀 혹은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아까 과당 경쟁 말씀하셨는데 과당 경쟁을 하지 말고 선의의 경쟁을 하자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인력을 많이 키워야 돼요. 인력을 많이 키워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천 기술, 기본 설계 기술을 갖다가 우리가 확보해야 되는데, 그쪽으로 사람을 많이 키우도록 노력을 하는데, 남이 키운 사람 뺏어가지 말고, 자기가 학교에서도 투자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회사에서 사람들을 키워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플란트 산업을 하는데 가서 외국 자재 갖다가 설치해가지고 하면은 사실상은 남의 일 해주는, 남의 장사 해주는 것밖에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자재 국산화율을 높이기 위해서 EPC 회사와 그다음에 기자재 회사들 간에 EPC는 어떤 거예요? 이제 설치, 그러니까 엔지니어링, 프로큐먼트 앤드 컨스트럭션을 EPC라고 하는데 이제 나가서 주로 설치하는 큰 회사들이고 그다음에 기자재 업체는 그중에 어떤 부품을 생산하는 그런 회사들 서로 협조를 해가지고 기자재 국산화율을 높여야 됩니다. 조선은 기자재 국산화율이 85% 이상 되거든요. 그러면 플란트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아직 한 40% 전후선에 머물고 있거든요. 그걸 국산화율을 높이면 또 국내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굉장히 클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장님 군산대학교 또 서울대학 나가셔서 강의도 하시는데 참 3, 40년 현장에서 뛰시면서 우리나라 산업, 특히 조선 산업의 발전을 봐오신 그런 거를 조금 이렇게 저희도 따로 좀 그 부분만 띄워서 제가 다시 한번 대답을 좀 감사합니다. 기꺼이 하겠습니다. 좋겠습니다. 너무 일화가 많을 것 같아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강의하시면서도 젊은 사람들 특히 지금 뭐 여러 가지로 그렇게 하고 우리 선배들만큼 좀 그런 면에서는 일을 더 창조적으로 찾을 수 있는 분야를 가야 될 텐데 잘 후학들 좀 키워주시고요. 한번 또 다시 한번 재미있는 얘기는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